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6만 장이 투입되는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SK그룹은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정은 소득 수준별로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이번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장 초반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비롯해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중반으로 뛰면서 단기적으로는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 집값이 뛰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대출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의 부행장들을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갖습니다.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회의인데요. 대출 억제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또다시 집값 불안 시기가 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일으키는 영끌로 은행 창구는 북적입니다. 서울 집값을 달구는 에너지는 금리 인하 기조인데요. 공급 속도가 느린 것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죠. 금융당국은 은행 부행장들을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값 불안, 새 정부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 시험대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 번지고 있다는데 오늘 금융감독원이 긴급하게 주요 은행의 부행장들을 불러서 대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재부 차관 주재로도 회의가 열렸죠. 자, 지금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집값이 뜨거운지 두성규 대표님,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긴급한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집값 상승 상황이?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선이 있게 되면서 상당히 좀 뒤로 밀려나 있는 어떤 주제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6월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동향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한 어떤 정도 정부가 그렇게 급박한 대책 호언 또 대안까지도 마련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에 그 입주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상승이 되고 있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주 연속 상승에다가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현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집값 상승률이 한 주에 0.71%를 기록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그런 부분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강북을 거쳐서 지금은 뭐 강북에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북쪽에 있는 노도강까지 포함해서 경기권으로 과천, 하남,
분당 이 곳까지도 상당히 가격 변동폭이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상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더 큰 폭으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부 정책 당국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주관 통계를 토대로 집값 상승을 우리 두성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언론들이 자꾸 오른다 하면 정말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시장 현장도 또 많이 연구를 하시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지금 호떡집에 불난 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2월 달부터 사실 1월부터 시작했죠. 1월부터? 예. 우리가 좀 더듬어 볼 게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뜬금없이 전혀 맞지도 않는 타임에 풀었는지 생각해 오세훈 시장이 보시면 해제했다가. 네. 그게 저는 신호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새 집을 샀어요. 샀을 때 3년 안에만 팔면 세금을 안 묻습니다. 먼저 집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갭 투자고 나쁘게 얘기하면 연속성 투기죠. 계속 3년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3년 않습니까?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네네, 계속. 세금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세로 자리를 잡았어요.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이사나 상속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원래는 1년이에요, 기간이.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2년으로 늘리고 MB 때 2년으로 늘리고 박근혜 정부 와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치했고 윤석열 정부도 방치했죠. 그 대목을. 지금 250만에서 300만이 이주택자예요. 이분들이 3년 있다가 집을 또 팔면 또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집값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팔지 못한 분들이 그 타임에 3년도 말고 4년도 가격이 회복을 못했잖아요. 5년도에 와서 전고점을 이제 뚫기 시작하는 데가 많잖아요. 요새 이제 팔면서 아까 벌어진 토지거래 허가에서 출발한 어떤 상승 붐에서 팔면은 자 집을 이 돈을 가지고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집이고 지금 자기가 집이 있으면 3년 안에 저 집을 팔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돈 갖고 또 다음 집을 사면 얘가 3년 있으면 또 팔 수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이거를 지금 이분들이 매수 세력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아타기 자기 집을 가지고 한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말씀드린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몇백만이에요. 이거를 지금 계속 정부가 방치하고 사각지대인데 이게 지금 기폭제가 됐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분들도 지금 붐이 이제 포모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그 TF 회의에서도 심리적 불안을 갖다가 좀 진정시키겠다. 그래서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제 대책을 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사실은 있다. 그것도 이제 불을 지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대통령 선거 공약 시절에 모 방송에 나가서 이 단어의 워딩도 중요한데요. 이 가격을 분명히 비싸다고는 얘기를 하고 어느 방송에 나가서 비싸다고 하고 패널이 물어보니까 비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착륙 시켰다고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언론에 도배됐잖아요. 이 주택 가격을 유지하겠다. 세금으로 집 안 잡고. 세금으로 집안 가격을 잡고 노력은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고 네. 자격을 유지하겠다. 뭐 안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신호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뭐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정권은 무조건 지볼라. 이거랑 값이 맞춰지면서 언론들이 신났죠. 언론들이 그냥 보도를 퍼부니까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네. 또 네. 투자수요한테 이 심리적으로 강력한 신호가 돼서 지금 쭉 가는데 그 와중에 내일 7월부터 스트레스 하잖아요. 스트레스 3단계.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살려고 했던 분들까지 지금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다 사는 거야. 그러네요. 이게 이제 7월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대책이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지적 하나를 포인트를 해주셨네요. 네네. 일시적 이주택자 3년간의 기존 주택을 팔면 한두 주택을 더 살 수 있는. 요게 조금 투자 연속 투자로 이용 또는 악용되고 있다. 이 부분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대책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상황이 좀 안 좋다면. 그러면 지금 일시적 이주택자가 많아지고 금리 인하 기조도 있고 지금
집값 상승의 요인을 지금 두세 가지를 이미 들어주셨는데 혹시 두성교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네. 집값 상승 이후 지금 일시적 이득세타의 수요, 금리 인하 추세, 또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네. 집값을 세금으로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 영향, 혹시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만약에 이것만이 아니겠죠? 복잡하게 그렇죠. 얽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그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요. 세금과 그다음에 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억제 이 부분을 가지고 삼박자로서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사실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그리고, 불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 부분이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올해의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동주택 전체 수로 본다면 올해가 한 4만 5천 호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2만 한 4천 호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입주 물량입니까? 그렇죠.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으로? 네, 입주 물량. 그런데 이 공동주택 가운데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0,000호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들이 거의 한 3, 4만 호를 연간 필요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상당히 크고요. 그 공급량이 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도 기존 주택보다 분양가는 신규 분양가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거나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를 당첨되어서 분양받게 되면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의 어떤 거래 가격보다 이 분양가가 더 높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지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라든지 또는 그 공공에서는 LH나 이런 쪽에 있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민간 건설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동산 PF 부실화나 등등 해서 실제 또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잘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폐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LH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의 건설조차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굉장히 공급 확대에 어떤 중요한 그죠. 열쇠인데. 중요한 예. 그 우리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착공률 자체가 전체 계획의 한 15%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불안 부분과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불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한번더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잖아요. 네, 네. 대출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소득 수준별로 조금 달라지면 이제 줄게 되고 오늘 또 금융당국 회의에서 뭔가 대출 규제가 또 추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되면 다음 달부터 좀 진정되지 않을까요? 이런 흐름이 좀 네, 저는 진정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정될 개인적으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제 때만 되면 나오거든요. 내년 물량이.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중요한 건 더듬어 보면 부동산 124가 올해도 모자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네, 작년에 이게 발표할 때 예. 그때 데이터도 보시면 이 대단지 중에 16개구만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마치 보도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의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16개구만 조사하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캐치프레이즈를 기자분들이 또 받아서 그냥 서울시 입주 물량 뭐 몇만 호, 공급 부족, 절벽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국토부가 반발해가지고 바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이 10,000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는 게 공공에서 짓는 것도 있고 민간에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하도 공급 부족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 하냐면 민간 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공공임대 신혼주택 뭐 이런 것들 부주택 지금 서울 지역에 네. 청년 역세권도 아파트 형태로 된 것도 좀 있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공공 이런 걸 다 하면 38,00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대요, 다. 그러면 이게 그 민간 업체의 보도가 명료하게 그러면 만 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0원 중에 정상적인 민간 물량을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게 멸실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 입주 물량을 따지면은 내년에 작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 4년 전에 2022년도 그 레고란드 사태에 의해 공사를 많이 안 줬잖아요. 공사가 그래서 적은 건 줄었으니까. 맞아요. 예. 맞는데 지금 스트레스 DSR하고 얘하고 지금 서로 반대 성격이니까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스트레스 DSR이 정부가 말씀 주신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 신호를 확실히 준다라면 시장은 저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방치하면 제가 볼 때 내년이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하고 이걸 맞물려 가지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토건적 마피아 카르텔들이 언론 플레이까지 한다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집권 여당은 필패죠. 이 국정에 또 혼란되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신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신데 네.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작 어려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출범한 지 며칠 안 발표가 됐어요. 아직 이 정부가. 아니 다른 건 다 하잖아요. 특검이고 뭐고 다 하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바로 하시잖아요. 워낙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만큼 이제 서민들은 네. 그 제가 어떤 댓글들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또 6개월 안에 또 이상해지면 또 이제 비판 소리가 벌써 나와요. 그래서 6개월 기다렸다 본다 뭐 이런 행태 말고 3기 신도시에 좀 추원드리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라고 전 정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잠깐만요. 우선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네. 민간 조사기관에 조사한 게 내년 분량에 대해서 공공 물량까지 합하면 그렇게 적진 않다. 적지만 이 언론에 보도되는 통계가 조금 너무 이 과소평가돼 있다. 네, 네. 이런 지적 우리 한 교수님 해주셨는데 혹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전국에 있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변동폭이 굉장히 이제 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수치로 나타낼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공동주택과 또 그중에 아파트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4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많이 쓸 때 실제 시중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양질의 수요, 양질의 공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기준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공급 부분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금 질 좋은 그 주택.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고급 아파트로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은 한 15,000 정도 내외가 이제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임대가 아닌 순수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그런 아파트 공급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지금 대부분 서울에서 정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매년 연간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수요 자체에서 하나의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방에서 지금 서울로 지금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요 쏠림 현상. 지방에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네네네. 향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그 부분이 추세다. 지금 굉장히 강한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외국인들의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한 매입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중국인들이 57%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요 쏠림 현상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 부분이 양질의 그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매물들이 그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워줬었는데 알겠습니다. 매물들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네,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통계도 그렇지만 부동산 통계도 네. 시장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해서 언론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너무 좋은 부분에 말씀이네요. 대해서는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그 3기 신도시 말씀을 좀 하려다 봤는데 3기 네, 신도시 네, 네. 공급은 어떻습니까? 그 3기 신도시가 아시겠지만 이미 전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택지를 저걸 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전 청약을 실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 원 하면서 청년 20만 원 뭐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좀 지금 와서 보면 과장된 건데 여하튼 그래도 택지가 다 됐고 그때 이제 나온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MB 때도 10년 이상 더 걸려 뭐 이러면서 이 신도시가 10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언론들이 좀 도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툴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냥 보상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입체 환지 형식이라는 투트랙을 써가지고 보상은 빨리 끝났습니다. 거의 진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추진단이 있습니다. LH 안에 추진단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지 보상을 하고 나면 지작물이라고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지작물이라는 그 표현인데 그 지작물을 마무리돼야 이게 이제 좀 제대로 가거든요, 공사가. 근데 재작년 초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는데 지작물 철거가 시간이 걸린다. 이게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확인한 결과 광명 신도시만 나중에 발표됐잖아요, 추후에. 나머지 앞에 것들은요. 지금 토지 보상은 두세 군데는 100% 끝났고 나머지는 97%, 8% 그러니까 2, 3%니까 이건 시간 문제고요. 거의 다 끝났고요. 예, 뭐 수용 재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냥 진행해도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지작물 청구가 지금 말씀드린 광명 빼고 나머지는 다 90% 넘었습니다. 지작물 철거가 다 이제 네, 다 10% 합의가 돼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분양을 하고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가 얘기를 발표를 해도 한두 달 안에 진행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정확하게 지금 많이 기다렸잖아요. 신혼부부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물론 다른 뭐 외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기 신도시는 벌써 10년째 지금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어떤 불신도 있고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시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좀 이거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빨리 하셔가지고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불안에 대한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일정, 진행 상황도 좀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는 노력. 이 정부 노력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보니까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다. 신도시 공급 계획도 조금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규제 대책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 토호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겪었는데 뭐 성동구 토호제 다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규제를 했는데도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데 이 토호제의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글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실거주 요건을 갖다가 그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데다가 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3중 규제가 되고 있는 송파구가 지난주에 사실은 상승률을 0.71%, 한 주 만에 0.71%라는 고공행진을 보여줄 정도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가지고 사실 성동구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성동구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최근에 주거지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가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뜨거우니까 금방 뭐 한 달도 안 돼서 좀 묶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되는 시장에 있어서는 풀었다 묶었다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잠재하고 있던 대기 수요층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크게 시장의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정부가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또 새로운 시장에 주택 시장에 하나의 안정 조치 일환으로 규제 중심으로 만약 나가게 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들은 다시금 한꺼번에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이 다시 한번 과거에 활약했던 2020년, 21년의 고점을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기회로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정책 당국의 네. 노력이 아쉽습니다. 예, 이 좀 이재명 정부를 조금 시장이 얕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지금 토호제 다시 그렇죠. 경고도 하고 규제 지역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늘 뭐 진보 정권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재명 정부도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문도 교수님, 이 토호제 확대라든지 네.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이런 효과는 혹시 일각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고 또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둘 거 이렇게 혹시 근데 보시나요? 일단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지역 조정 이 대상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 5월 23일 발표할 때. 예. 그때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뭐 총동을 하겠다 그러고 또 TF 얼마 전 회의에서도 총망라해서 검토해가지고 안정시키겠다라고 발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패를 어떻게 보면. 어떤 패를 쓸 건가? 정책적인 패를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들고 네. 어떤 걸 쓸까를 검토하고서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발표될지 안 될지 지금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이잖아요.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스트레스 DSR의 어떤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다고? 아마 정부도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지금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좀 혼돈하고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짜는 입장에서도 집값을 막자니 어떤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 상황도 같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막 확대하자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이 전 정부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생애 최초 똑같은데요. 여러 정부가 생애 최초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해가지고 금리도 좀 저렴하게 하고 국가에서 정책 자금을 대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세 끼고 집을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갭 투자를 하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5월달, 4월달 거래량이 터질 때 3040의 비중이 60%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합니다. 60%, 3040이. 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실거주로 들어간 분이 몇 프로인지 정부가 조사를 해야 돼요, 국토부가. 예. 근데 이것을 조사도 안 하고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발표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추론할 게 우리가 모르는 기득권 카르텔들이 곳곳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생애 최초가 네. 단어 자체가 집을 내가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살려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저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네.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생애 최초 갭 투자 가능해요? 묻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까지 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빈틈의 사각지대 대책들은 주로 금융위원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이런 팁이나 이런 대안들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소리소문 없이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기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유주택자가 왜 전세대출이 왜 필요합니까?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명분을 이쁘게 해가지고 유주택자가 돈이 없으니 모아서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팔게 또 방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빗장에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원회나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안정적인 있고 대책으로 갈 수 안정시킬 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빗장을 다시 걷어들이고 또 그 걸림돌을 높여야 되는데 역대 정부에서의 규제만으로 이게 또 집값을 잡지 못했던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장에 조금 압박 요인이 안 될까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죠. 그 세금 부분에 대한 중과의 부담이 좀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 전에 앞당겨서 거래를 하는 쪽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좀 미리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속도감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 재건축이? 그 재건축의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분양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깥 외부에서 규제를 가지고 시장을 갖다 억누르더라도 시장 안정으로 우리가 귀결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억누르는 식이 아니라 분양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문제라든지 건설 인건비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강요소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네, 필요한 일인데 점검을 한다고 그게 가격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네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불안감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000피를 기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13일 전쟁 발발 직후 주춤했지만 오늘은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상승 반전했는데요. 방산주는 천장을 모르고 달리고 있죠. 코스피가 중동 사태란 대형 악재를 뚫고 올해 3,000피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좀 떨어졌는데 네. 1%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왜 그런가요, 지금? 금요일 날 이미 선반영을 했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코스피 빠진 것은 이스라엘, 이란 분쟁 때문에 빠졌고, 그때 보신다면은 유가가 장중에는 77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72달러, 71달러입니다. 많이 내려왔고, 네. 그리고 그때가 불안감이 가장 고조됐던 상황이고, 지금은 좀 최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그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에 봉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원유 수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상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워낙 납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은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교란 요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유가를 급등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진다면 비중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지도 않고,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1% 이상 떨어졌는데 네. 이 정도면 뉴욕 증시도 잘 견뎠다. 앞으로 더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번 주에는 워낙 많은 이벤트들,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고, 그리고 F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충격을 받거나 더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게 된다면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 충격을 좀 해소하고 소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이런 와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특히 보니까 방산주들이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많이 올라온 올랐죠. 상태여서 네.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법도 한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높은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지속된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기존에 공약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스마트 강군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방산 수출을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들도 내놨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정책적인 흐름, 글로벌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미 매수한 분들이 플레이하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하기는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신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쉬었을 때 그때 비중을 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네. 코스피 3,000을 올해 이제 자신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곧 뚫을 것도 같은데 워낙에 이제 또 많이 달려왔으니까 네, 네. 좀 쉬어갈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세요 올해? 뭐 아마 7월 중에는 3천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7월에. 네, 네. 그런데 뭐 한 템포 쉬어가야 되겠죠. 네. 뭐 쉬지 않고 올라온 증시가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조정이 팔아야 될 조정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서 네.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자로 하반기 전망을 냈는데 네. 올해 코스피 상단을 3,150으로 제시드렸습니다. 3,150을 상단으로 네네. 보셨고요. 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는 흐름 또는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말에만 하더라도 올해 코스피 3,000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되게 황당하셨던 그럴까? 분들이 뭐 좀, 그럴 네, 수 너무 있을까?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그렇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하반기에 코스피 3,150 했더니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등락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2,280에서 거의 큰 조정 없이 3,000 가까이 왔거든요. 조정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코스피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전망을 오늘 내셨다는데 3,150을 상단으로 보셨고 그러면 이 상단으로 3,150을 높인 가장 큰 원동력은 뭐 혹시 이재명 정부의 뭐 상법 개정안 어떤 정책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뭘로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로 봐야 될까요? 일단 상법 개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봤던 흐름보다 좋아진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네. 관세 정책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경기 부양 정책이 되게 세졌습니다. 금리 인하도 더하고 재정 드라이브도 더 세게 걸고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재했던 재정 정책이 들어오고 추경이 1차, 2차에 걸쳐서 있을 것이고 네. 지난번에 금리 인하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또 금리 인하를 하겠죠. 난US 쪽의 폴리시 믹스,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풀리니까. 그런 흐름들이 신흥국 그리고 코스피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예. 내년까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올해 3분기, 4분기 중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도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난US만 경기 회복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트럼프까지도 그리고 미국 정부 연준까지도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저희는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동력이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법들이 어느 정도의 스텝과 속도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좀 네. 시장에 기대가 좀 많이 높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3,150을 간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펀더멘털 흐름, 유동성 흐름들이 코스피 상승 추세를 지지할 것이고 여기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돈의 힘, 네. 풀리는 유동성의 힘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상승 에너지는 유동성이 될 거다. 네, 재정과 통화 정책 면에서 또 지금 지출 확대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코스피 상단을 그렇게 높일 경우에 네. 좀 앞서서 달리는 업종이랄까 끌어가는 업종에는 뭐 그런 건 어떤 걸 일단은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책 생각합니다. 수혜주들, 네. 특히 조선방산기계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글로벌 트렌드가 맞물려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행정부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의 지출을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력기계 같은 경우는 AI 성장성에 발맞춰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조선방산
대한 기계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다. 조방기로 해야 됩니까? 조방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라든지 긍정적인 그림들이 있는데 원전은 뭐 저희가 추천드리기에는 그 시가총액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만 있어서 기계랑 좀 묶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튼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와서 좀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서는 하반기 실적이 좀 레벨업되는 업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업종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게 있어요? 들자면은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가 있고요. 이 업종들은 하반기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그림이라서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업종이 있는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인데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는 것들은 누구 다 알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거든요. 예. 매번 흑자 전환한다 그랬다가 맨날 적자를 내고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흑자에 가까운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오른 종목은 팔고 떨어져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평가돼 있냐 아니면 지하 10층, 20층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기준이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입니까? 네, 2분기 실적이고 이미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12개월 선행 PBR,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거 보면은 0.9배입니다. 0.9, 1이 못 된다 네, 이거죠. 1이 못 되게 됐죠. 예. 그리고 실적 전망치 자체는 하반기에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선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더 명확한 그림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확인되면 하반기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또 실적 쇼크가 나오고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또 추세적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상장 주식 중에서 네. 5개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더라고요. 네, 어느새 그렇게 오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달리는 시장인데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이미 싸게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신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크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흐름들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아마 3분기 중에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 네. 네. 만약에 지금 주식이 거의 없고 나는 새롭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피라미딩 전략을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피라미딩?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100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5에서 10 정도를 사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예. 5에서 10만, 네. 10% 이하로. 네, 그러면은 뭐 올라가면은 그래도 투자를 했으니까 좀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뭐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뭐 레인지를 정해서 좀 떨어지면 10% 더 사고, 더 떨어지면 20% 사고, 더 떨어지면 30% 사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는 피라미드처럼 좀 전략을 세워놓으신다면 네. 아마 좋은 그림들 좀 그래도 좀 싼 가격에 좀 많이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어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거죠, 오늘은. 뭐 약간 뭐 예, 왔다 근데 갔다 그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하다가 뭐 공교롭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란 이런 일단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순매수세를 조금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순매수가 시작될까요? 뭐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는? 이런 노이즈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매수 전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월 24일 이후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해졌죠. 그 이유들을 보게 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그림들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슈라고 기업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네. 네,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본성진화법, 자본시장 성진화법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아직 원달러 환율 아직 못 깼죠. 작년 10월 원달러 환율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1,308원이었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살 이유는 좀 많다라고 생각할 워낙 수 있죠. 강세 기대감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습니다. 아, 이미. 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4월 중순까지 예. 40조를 팔았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0%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팔 만큼 팔았고 줄일 만큼 줄였기 때문에 네. 최근 긍정적인 변화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든지 누가 사면 파는 사람이 있죠. 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과 반대로 지금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전히 미국 시장, 미국 뉴욕 증시에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개인들의 패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패턴이었죠. 미국은 조정받으면 항상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네, 환율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같은 20%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원화 환산을 했을 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항상 똑같은 패턴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최근 흐름들과 비슷하게 코스피가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 비중을 늘리겠다는 분들은 뭐 되게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국 주식 편중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덜어내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신흥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증시에 관심 갖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해달라. 네. 아무리 주식값이 오르더라도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 오르면 평가 손을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주시해달라는 지적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재명 정부가 돈줄 조이게 들어갔죠.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전에라도 은행 대출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수요 억제 대책인데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잡히기 어렵죠. 공급이 꾸준히 나올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공급 불안 여전합니다.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